오늘은 3장의 정지용을 보세요. 정지용. 식민지 모더니스트의 감각과 시선이라고 써졌죠. 여기서 이 감각과 시선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각은 예를 들어 이제 감각적 이미지죠. 감각적 이미지. 감각은 감각적 이미지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선이라는 건 뭐냐면 시인이 사물과 풍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풍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감각과 시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작가인 정지용에 대한 이야기, 정지용은 워낙 유명하고요. 여러분이 정지용은 거기 뭡니까 개관에 좀 보세요. 개관에 보시면 1930년대의 대표적 시인이고 감각적 이미지 절제된 시어로 현대시의 성숙의 결정적인 기틀을 마련했다. 근데 이 정지용은 여러분이 이제 세 개의 시기로 나눠집니다. 그건 좀 알아두셔야 될 건데, 지금 50페이지의 셋째 줄에 초기의 이미지즘, 중기의 종교시, 후기의 자연시 이렇게 나오죠. 이미지즘, 그다음에 종교시. 보통 이제 이 정지용의 이 종교시는 어떤 쪽이냐면 카톨릭 쪽이죠. 카톨릭의 그런 종교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 자연시로 나눠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즘 경향을 띠는 정지용의 초기작에는 사물을 지각하고 정확한 언어로 표현한다는 거. 유리창 앞에선 잘 특징되는 시적자 이런 거 나왔죠. 유리창이라는 게 이제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쓴 시가 바로 유리창이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지용의 종교시는 그 밑에 단락에 초기의 이미지즘과 후기의 자연시를 잇는 가교. 그러니까 가교라는 건 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다리 역할을 했는데 종교시 창작 과정에서 정지용은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서 후기시에서 예술적 방법에 혁신을 꾀하게 됩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걸 얻게 돼요. 카톨릭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후기시에서는 고전과 동양 예술에서 예술적 혁신의 계기를 찾아서 새로운 감각으로 재현한다. 그래서 백록담이라는 시가 이제 대표적인 정지용의 시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작가 소개로 넘어가면요. 정지용은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아까도 좀 나왔었지만 두 번째 줄에 보면 감각적 이미지 절제된 시어로 현대시의 성숙의 결정적 기틀을 마련했다. 거기다 좀 써주시고요. 결정적인 그걸 마련했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한 카톨릭시즘이라는 말 나와요. 거기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한 넷째 줄 정도에 보면 토속어와 방언, 고어 등 한국어의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시어를 발굴하는 언어적 탐구를 바탕으로 이미지즘. 이미지즘이라는 말 혹시 이제 시를 좀 많이 공부하지 안 하신 분은 이미지즘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심상주의라고 해요. 심상주의. 우리말로 번역하면 한자 심상주의라고 부르는데 어떤 시적인 이미지를 여기다 많이 집어넣은 거죠. 이게 이미지즘이고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김강균 시인의 작품들이 이미지즘에 가깝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김강균의 작품 중에 뭐 있어요? 김강균의 작품 중에 외인촌이라는 거 있잖아요. 외인촌. 외국인 마을. 또 뭐 있죠? 김강균의 또 다른 작품 모르세요? 네? 추일서정이라는 게 추일서정.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라고 시작되는 그런 추일서정이 있죠. 길은 뭐죠? 넥타이처럼 풀어져. 이 표현도 기가 막히죠. 넥타이 이렇게 메고 착 떨어놓고 뱀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잖아요. 이게 일종의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구절양장이란 말 들어봤어요?
네. 9번 꺾어진 양의 창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길이 이게 꼬불꼬불꼬불하다 이렇게 안 하고 길은 뭐 흩어진 넥타이처럼 풀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써요. 표현이 너무나 멋있죠. 또 웨인존에서 이거 했었죠. 뭐였죠? 등수처럼 흩어지는 표현. 두 번째 한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종소리를 등수처럼 흩어진다는 거죠. 청각의 시각화 기억나죠? 청각을 시각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미지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지즘 하면 김광균을 떠올려야 돼. 김광균. 물론 이제 정지용도 유명하지만 김광균이 상당히 이미지즘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리시즘이라고 하는 거는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천주교죠. 천주교 쉽게 말하면 카톨릭시즘이라는 말은 천주교 그런 적인 이야기를 많이 써놨고요. 그 다음에 동양화적인 이야기. 아까 백록담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옥천. 여러분 이제 그 옥천에 가면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나오는 그 정지용 문학관이 있어요. 옥천에 가면. 올해도 한번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생각은 한 2번 정도 해서 2시간 이내 이렇게 가보려고 문학회관을 가려고 하는데 그 옥천도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2시간 정도 거리. 저는 한 3-4번 이상 갔는데 여러분이 정지용 문학관은 꼭 가보셔야 돼요.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내가 국문학을 전공했는데 정지용 문학관 안 갔다. 반성해야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옥천에 이제 가면 정지용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지용은 옥천 태생이고요. 여기 보면 고향에서 보통학교 하나,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희문고등고등학교를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 정지용이 뭐 여러 가지 이제 희문고에서 문학적 재능을 발휘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어쩌고 저쩌고 뭐 나는데 그거 다 할 필요 없고요. 뭐 타구르의 인도의 성인이죠. 시를 번역했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고, 자 희문고를 졸업하고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 달에 51쪽 있잖아요. 일본의 교토, 그러니까 교토에 있는 이 도시사 대학이라는 게 동지사 대학이에요. 여러분 도지사 대학 하면 뭐 생각나요? 도지사 대학이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 윤동주 생각 안 나요? 시공부를 안 나요. 윤동주가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 연세대 연희 전문이 연세대잖아요. 연세대 영문과를 나왔어요. 윤동주가 연세대 영문과 한 건 알죠? 거기를 나와서 일본에 있는 대학의 이 동지사 대학 영문과를 다니다가 결국 옥사한 거예요. 같은 학교예요. 이 동지사 대학. 이 도시사 대학을 이제 우리 말로 쓰는 동지사 대학 때문에 아시겠죠? 도시사 대학에 입학해서 영문학을 전공합니다. 그래서 정지용은 동인지, 가와 자유시 등의 다수의 일본어시를 발표합니다. 가는 거리가 짠 거 알죠? 그리고 뭐 바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작품을 발표하고 이 작품 제목까지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자,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52쪽에 보면 뭐 여러 작품을 발표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기국 후에 벌써 볼게요. 52쪽에 기국 후에 1930년대. 오늘은 지금 되도록이면 50분에 한 챕터씩은 좀 나가려고 해요. 오늘은 3, 4, 5장 정도까지 좀 나갈 생각입니다. 5장 정도까지. 한 50분에 한 챕터씩 나가야지 이 책도 결국 끝나요. 자, 그래서 이제 귀국 후에 1930년에는 김영랑, 박용철, 정인보 등과 함께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신문학동인, 이거 밑줄 쫙 치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신문학동인을 알아둬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신문학동인을 활동했다. 자,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인회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있나요? 두 번째 단락에 한 5째 줄에 가면 구인회라는 게 있는데, 이 구인회라는 건 9사람의 모임이에요. 그걸 이제 구인회라고 합니다. 구인회. 그 구인회를 이제 뭡니까? 맡아서 결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이제 그 비평가했던 김기림이 정지용의 작품에 대해서 우리의 시 속에 현대 호흡과 맥박을 불어넣은 최초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김기림은 어떤 작가냐면 주지시 작가, 주지시. 그러면 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주정시가 있고 주지시가, 여러분 주정시하고 주지시의 차이가 뭐예요? 주정시와 주지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주정시는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감정. 주지시는 뭐예요? 지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란의 시 같은 경우는 되게 감정에 호소하죠. 주정시가 되고 지성에 호소하는 게 주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밑에는 건너뛰었죠. 그 밑에 달락에 보면 정종은 문장의 시. 자, 문장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두 번째 줄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문장 고선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고선이라는 게 뭐냐면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선택을 하는 사람, 그런 걸 고선위원이라고 해요. 아, 이 사람 괜찮은 시적인 재능이 있어, 이렇게 발탁하는 사람, 그렇게 이해가 좀 쉽죠.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발탁을 합니까? 예, 박두진, 박목월, 조준. 무슨 파죠? 청록파. 예, 청록파죠. 뭐 뒤에 있는 사람 몰라도 돼요. 52페이지에 지금 밑에서 넷째 줄을 보냈어요. 뒤에 있는 사람들 잘 몰라도 됩니다. 예, 청록파 시를 발탁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를 발표했다, 이건 그냥 건너뛸게요. 자, 오른쪽 보세요. 53쪽에 뭐 그래서 이제 해방 후에 이화여자 전문대 교수, 넷째 줄, 뭐 문학가 동맹 작가 대회 뭐 어쩌고 뭐 경향신문사 주관도 했고 여러 일을 해요. 그런데 좀 내려가다 보면 한국전쟁 6.25죠. 1950년에 행방불명이 돼요. 행방불명. 이게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행방불명이 돼서 아마 그 이제 이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폭탄에 맞아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설이 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1950년 9월 25일 사망했다는 기록이 북한의 조선 대백과사전에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지용의 시 작품 세계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미지즘, 종교시, 자연시, 그리고 이제 바다를 대상으로 한 시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정지용 시. 이게 또 재밌죠. 왜 그러냐면 정지용의 고향이 옥천이잖아요. 옥천은 바다가 있나요?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지용이 생각하는 바다는 어떤 바다였냐면 일본 유학을 갈 때, 일본 유학을 옛날에 무슨 뭐 비행기 타고 가지 않잖아요. 배를 타고 가죠.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유학을 갔을 때의 어떤 그 바다, 이런 걸 가지고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리창 앞에선 자아의 태도. 이건 뭐냐면 감정을 절제해서 표현하는 시적 태도다. 거기다 좀 필기 좀 하세요. 이 부분은 뭐라고요? 감정 1번 옆에다가 감정을 절제해서 표현하는 시적인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1번이죠. 감정을 절제해서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지즘 경향을 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민한 언어로 감각적 경험, 체험을 포착한다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뭐 항구의 풍경, 기관차, 시계탑, 뭐 여러 가지를 쭉 써놨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의 감정을 절제했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넘겨보세요. 54쪽 넘기면 두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54쪽 두 번째 줄에 일본 유학 무렵 시절 나타났던 종종의 창작 방식 중에 하나는, 자, 거기 좀 밑줄 좀 칠까요, 거기? 세 번째 줄에 사물, 54쪽 셋째 줄, 그 자체에 접촉하면서 낱낱이 분해하여 사물의 형상을 개별적으로 포착하는 태도. 자, 거기다 밑줄 쫙 쳐서, 그러니까 아주 개별적으로 포착해. 예를 들어서 정종이 그린 바다는 하늘, 물결, 배, 산, 숲을 등 낱낱의 대상으로 쪼개진 채 개별적 움직임을 중심으로 포착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이렇게 이제 하늘과 연결시키고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이고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종의 시기가 시의 시기가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지용의 시 세계의 시기를 좀 보겠습니다. 시 세계의 시기금을 쓰면, 자, 1번, 2번, 3번 지금 정리하는 거 좀 공부했던 거. 자, 이미지즘이에요. 자, 이미지즘은 주로 이 사람 뭘 대상으로 썼냐? 아까 바다 이야기했죠.
바다를 대상으로 한 시. 물론 이제 바다를 대상으로 한 시만 이미지는 아닌데 정종의 시를 보면 이 바다라는 제목에 바다 1, 바다 2, 바다 3 해가지고 바다를 제목으로 한 시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종교시, 카톨릭 기억나죠? 이게 바로 이 카톨릭. 그러니까 이걸 이제 카톨리시즘이라고 그래요. 좀 전문적인 말로 카톨릭적인 특징 뭐 이 정도 되겠죠. 카톨리시즘. 그러니까 세 번째가 자연시. 아까 백록당 기억나죠? 하늘 공상화시.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지용의 시세계의 시기 구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필기 좀 하세요. 아까 다 배운 거 지금 정리한 거에 모르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죠, 교재. 자, 그래서 이제 이 54쪽의 두 번째 단락에 정종의 시작 태도. 제가 이 시작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국문학 공부하면서 시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작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 시작이 있고 요 시작이 있어요. 요 시작은 뭐예요? 요 이 땅 하는 시작이에요. 비기닝. 비기닝 뭔지 알죠? 출발 그 시작이라고요. 요 시작은 뭐예요? 시를 쓰기. 그래서 이 문학을 여러분 공부하다가 시작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요거예요. 요게 아니에요. 이 말 이해가요? 시작한다는 시작도 있고 시 쓴다는 시작이 있잖아요. 근데 문학에서 시작은 대부분이 요거라. 위에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작 태도가 이제 등장하는 유리창 앞에 섰다. 유리창은 정종 시를 공부할 때 정말 뭐 대표적인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리창이라는 것은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유리창이 있잖아요. 유리창이라고 봅시다. 유리창 밖과 유리창 안이 있죠. 유리창 밖은 저승이고 유리창 안은 이승이에요. 그래서 유리창에서 호흡을 막 불어요. 이렇게 불어. 그래도 유리창 바깥으로 넘어가지를 못하죠. 넘어가지 못하죠. 자, 유리창이라는 시에서 정지용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죠. 자, 그럼 유리창은 뭐냐? 이승과 저승의 관계. 문제고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가 유리창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유리창이라는 시를 여러분이 통해서 여기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유리창에 보면 외로운 유리창이라는 시는 아시죠? 유리창 시 모르세요? 아니 1학년 때 공부를 안 하셨나? 아이고 베이스가 너무 없으셔서 제가 이거 설명을 하려면 너무 쉬워가지고 여기에 보면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는 구절 나와요. 유리창에 보면 모르면 이제 빨리 공부하세요. 외로운 황홀한 심사.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외로운 황홀한 심사가 비유법적으로 저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뭐 같아요? 역설을 객관식 앞에 객관식 주관식 어려우니까 1번 역설, 2번 반어. 역설. 네, 역설이에요. 왜? 외로운데 황홀할 수가 있어요? 왜 작은데 거인이 돼요? 안 되죠. 역설이에요, 역설. 반어는 제가 얘기했죠? 잘하는 짓이다. 기억나요? 애들이 막 공부도 안 하고 TV 보면 잘한다는 소리 못한다는 소리. 네, 이런 게 반어예요. 겉보기에는 잘못된 게 없잖아. 그렇죠? 이 겉보기에는 잘못된 게 없는데 반대적인 의미. 이거는 겉보기에도 잘못했죠. 그리고 역설과 반어가 엄청 중요하다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4학년 때 현대 실용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역설 20페이지, 반어 20페이지. 이렇게 뭐 한 줄짜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가 한 챕터로 나와요. 보세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반어 한 챕터 나온다니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국문학 공부는 여러분이 되게 할수록 재밌는 거예요. 이게 할수록 되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깊이 막 파고 들어가는 거. 이게 또 국문학의 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국문학을 공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인생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내가 국문학을 시를 쓰신 분은 국문학을 공부하기 전과 국문학을 공부한 이후의 시가 달라요. 비포 애프터가. 알겠어요? 화장품만 비포 애프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국문학 여러분이 시를 쓴 분들도 국문학을 공부하기 전의 시와 국문학을 공부한 이후의 시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도 유리창이 워낙 유명하고 제가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밑에 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이걸 다 일일이 뭐 읽을 필요 없고 핵심만 하면서 가도 시간이 모자라요. 자, 55쪽 보고 있어요. 55쪽 종교시. 자, 종교시라고 하는 건 아까 카톨릭시즘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 밑줄 칠까 두 번째 줄. 자, 좀 잘 집중하세요. 정지용은 뭐라고 놨어요? 두 번째 줄 끝에 55쪽 독실한 카톨릭 신자. 카톨릭 신자. 이 사람 뭐 기독교와 카톨릭의 차이점 모르시는 건 없죠. 그래서 이 카톨릭은 뭐 연옥이라는 것이 뭐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 성모 마리아 쪽을 좀 더 또 승상을 하죠. 그래서 좀 달라요. 어쨌든 그래서 카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고 일본 유학 시절에 카톨릭에 기해서 카톨릭 신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가 카톨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교시에서 정종은 절대자의 존재를 형성한. 우리가 뭐 이건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절대자를 이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맞죠?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하죠? 하느님이라고. 이건 다 알죠? 몰라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란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죠, 하느님. 맞죠? 여기서 이을이 딸도 나가. 우리가 딸 다음에 님인데 니을 떨어져 나갔잖아요. 맞죠? 따님이라고 하지 딸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님인데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안 할걸요? 맞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절대자의 존재를 형성합니다. 초기 이미지즘 시에서는 감각적 체험, 사물의 개별적 특성에 집중해요. 맞죠? 종교시에서는 자 밑줄 치세요. 자와 세계의 관계가 우주적 존재론적 용역으로 확장돼요. 이 존재론이라는 것도 또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존재와 존재 론적 존재론 영어로 이제 온톨로지라고 해요. 온톨로지. 존재론을 나타내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인이 누구죠? 존재론. 바로 나와야 되는 김춘수잖아요. 김춘수의 뭐죠?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비로소 꽃이 되었다. 맞죠?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빛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꽃이 존재론이에요. 그 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하는 시예요. 맞죠? 김춘수의 꽃이 아니라니까. 존재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태어났을 때 이름을 불러줘야지 존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배 속에 있는 태명을 지어주고 뭐라고 지어주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존재론적인 시들이 바로 이 종교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그 보면 종교시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임종이라는 시에서 정지용은 거기 55쪽 보고 있어요. 밑에 마지막 단락. 죽음을 맞이한 생의 마지막 순간을 영혼을 출산하는 절차다. 죽음을 맞이한 영혼을 출산한다는.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본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 기차 위를 이렇게 달려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맞죠? 100년 동안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기차를 타고 나는 한 200년 동안 달려가고 싶다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100년을 달려가는 거죠. 거기서 100년이 딱 지나면 어때요? 이제 영혼이 분리돼서 뭐 천국과 지옥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본다. 기독교적이나 천주교적으로 본다. 맞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어때요?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비극적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 써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종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56쪽에 보면 정종의 종교신은 초기의 이미지즘과 후기의 자연신이 있는 가교라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달이라고 그랬죠? 달이요. 자, 그 다음에 3번 산으로의 이동과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산으로의 변화, 이동과 변화는 조금 필기 좀 하십시오. 뭐냐면 3번은 개별 사물의 개별 특징에 대한 세밀한 묘사. 자, 이게 그 특징이죠. 개별 사물의 개별 특징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산으로의 이동과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산과 관련된 것이 많아요. 이 산으로의 이동과 변화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정주영은 뭐 여러 섬도 다도에 남도지방 여러 곳을 여행을 했죠. 기행문도 써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산을 많이 다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여행길의 자연 체험을 바탕으로 좀 밑줄 좀 쳐보세요. 거기 그 4번 5째 줄에 후기 자연시의 세계는 여행길의 자연 체험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 밑줄 치시고. 그래서 이제 동양화론에 관련된 거, 동양화에 대한 어떤 특징들도 있었다는 게 그다음부터 3째 줄 나오고요. 그다음에 변화, 그 마지막 단락 볼까요? 마지막 단락. 변화 혁신은 시청자의 시선을 통해 나타난다. 유리창 앞의 자는 유리창 앞이라는 일정한 장소에서 시선을 고정시킨 채 관찰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유리창이라는 게 삶과 죽음의 경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57쪽을 보면 후기시에서 사물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드러나거나 과감하게 생각되고 단순화된다는 거예요. 자, 조찬이라고 하는 게 있죠. 조찬. 그러니까 조찬, 우리 조찬 회동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아침에 이제 먹는 거. 시의 큰 흐름을 주관하는 비는 표면에 직접 등장하지 않고 비는 길경 꽃봉오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암시된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분산되거나 이동하는 시점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시점이 이게 분산되는 시점들이 시 속에 시를 읽어보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유식한 말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좀 유식한 말로 이 정종의 시를 산점투시라고 해요.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산점이라는 게 뭐냐면 뭘까요? 산점이 뭐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국문학 공부하려면 한자를 좀 알아야 돼요. 산점이 산점. 점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점을 어떤 것을 바라보는 시점을 이쪽에다 딱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이쪽 이렇게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분산시키는 걸 산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투시라는 건 투시는 들어봤죠. 뭔가 바라보는 거. 그걸 산점 투시라고 해요. 산점 투시. 그런 용어가 있어요. 미술에서. 동시점 투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나와요. 그 다음 단락을 지금 이제 길경 그 밑에 원근법 중심으로 나오죠. 그 원근법이라는 건 뭔지 알죠? 예. 그림을 그릴 때 가까운 건 크게 그리고 먼 것은 적게 그려요. 예를 들어서 기찻길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찻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기찻길 가보면 어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여기 있어.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가까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멀리 있는 거는 뭘로 보여요? 점으로 보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걸 원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멀리 있는 건 작게. 원근법, 퍼스펙티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넘어가시고,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게 나오는데, 그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지금 한자로 써놓은 거 나오죠? 후기시에서 정주영은 동시점 투시. 여러분 이거 한자를 그래서 한자를 알면 되게 좋은 거예요. 공부하기. 움직일 동자죠. 동자가 움직일 동자잖아요. 볼시자, 점점자, 투시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면서 풍경을 썼다 이 말이에요. 동시점.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만 써놓으면 동시 어린아이들 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산에 올라가면서. 그래서 산점 뜻이 나왔네요. 흩어질 산자에 점점점. 그러니까 그런 산에 올라가면서의 어떤 풍광을 이렇게 그 시 속에다가 써놨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백록담에서 자신의 몸을 움직이면서 새롭게 다가온 세상. 자, 이제 좀 한자를 아니까 이해가 쉽죠? 예. 동시점 두시, 산점 두시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정종은 고전과 동양예술에서 예술적 혁신의 계기를 찾아서 새로운 감각으로 방법적 모색을 꾀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작품 원문 및 해설이 나옵니다. 작품 원문 및 해설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리창이 나왔네요. 유리창. 워낙 유명한 유리창이라시 나오네요. 절제된 감정에 뭐라고 나왔어요? 객관화, 유리창.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그 말이죠? 자, 이거 뭘 보고 썼다? 아들의 죽음을 애도한 시라고 그랬잖아요. 열 없이 불어서서 입김을 흐르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파닥거리는 거예요.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마음이 밀려나고 밀려와 부딪히고. 자, 이거 정말 이 시에서 하이라이트가 뭐냐? 물 먹은 별, 여기다 네모 쳐서 물 먹은 별, 네모. 별표 한 3개 쳐야 돼요.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펼쳐진다. 이 정종의 시를 보면요, 이 남자가 썼는데도 정말 잘 써요. 이게 3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물 먹은 별이 뭔 뜻이에요? 물 먹은 별이 뭐예요? 이야기해보세요. 물 먹은 별의 의미가 뭐예요? 네? 물 먹은 별 몰라요? 물 먹은 별이 뭐냐면, 자, 별을 그냥 바라보면 물 먹은 별이 아닌데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그랬죠. 죽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엄청나게 흘리는 거죠. 눈물을 흘린 상태에서 별을 바라보면 별이 물 먹은 것 같아요? 안 먹은 것 같아요?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 먹은 별이라고 쓴 거라니까. 멋지잖아요, 표현이? 여러분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물 먹은 별이 보석처럼 바뀐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자 여기 네모치세요. 아까 설명가 나왔네. 외로운 황홀한 심사 나오죠. 역설법.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아들의 죽음을 이렇게 애도하시. 그 밑에 나오죠.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슬픔. 29살 때 지었는데 아버지 비통한 심경. 자식을 잃은. 나왔죠. 유리창 밖에 있는 어둠. 이게 저승이에요, 저승. 유리창 안에 있는 이승. 이승에서 아무리 내가 입김을 불어봐야 그 입김이 유리창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승과 저승이 이렇게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60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잃어버린 아이를 향한 시적자의 심정은 유리의 감각과 마주침으로써 사라진 가냘픈 생명체의 이미지를 빚어낸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뭐로 표현해요? 마지막에 뭐로 표현하냐고.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다라고 했잖아요. 아들을 새로 형상화 시키는 거예요. 네가 죽어서 이제 새가 되어서 날아갔다는 거죠. 그런 슬픔.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이를 향한 슬픔을 아까 설명했죠? 물먹은 별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 시 중에서 가장 멋진 표현이 물먹은 별이고요. 또 더 멋진 표현이 뭐예요? 물먹은 별이 어떻다는 거예요? 보석처럼 바뀐다. 반짝반짝. 이 표현이 이 시에서 가장 멋진 표현이에요. 물먹은 별이 보석처럼 바뀐다. 그러니까 내 눈물이 막 그 아이가 죽어서 눈물이 다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그 별에 다 바뀌는 거예요. 별에 바뀌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응? 보석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1쪽에 보면 외로움과 황홀한 두 번째 단락, 공존하는 균형. 마지막 행에서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울려고 하는 거야. 아이가 죽었는데 그걸 표현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아버지의 그런 슬픔이 잘 나타나 있죠. 처음에는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고운 폐혈관이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다라고 하면서 막 이제 감정의 극도로 올라가는 그런 걸 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다편이라고 하는 거 정종이 갑판이죠. 나직한 하늘은 백금으로 빛나고 물결은 유리판처럼 부서지며 끓어오른다. 동글동글 굴러오는 짠바람에 뺨마다 고운이에요. 고운. 요즘 말로 하면 피가 고이고 배는 화려한 짐승처럼 찢으며 달려나간다. 이렇게 이제 바다를 이렇게 여러 가지 움직이는 어떤 심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맞나요? 62쪽 보세요.
62쪽에도 보면 여기 보면 나직한 하늘이 강한 햇빛에 반사되어 백금빛으로 빛나는 풍경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세 번째 줄에 밑줄 때 역동적인 광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 역동적. 여러분 역동적이라는 걸 한자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는 거 역동적. 역동적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뭐 하다고 그래? 다이나믹하단 말 들어봤어요? 다이나믹이에요. 영어로 다이나믹. 너 이렇게 다이나믹해? 역동적이죠. 그래서 역동적인 광경, 다채로운 이미지. 그래서 여기 보면 오오오오오 소리치며 달려가니 오오오오오 연달아서 몰아온다. 오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런 시가 있어. 또 먼데 산이 군마처럼. 군마는 군대의 말이에요. 군대의 말 뛰어오고 가까운데 숲풀이 바람처럼 불려가고 유리판을 펼친 듯 해놨죠.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멋있죠. 물 같은 것도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정종의 그래서 이 바다 풍경은 역동적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역동성의 비밀은 시인이 느끼는 감각을 사물의 움직임으로 여기 전이에다가 내면 전이. 전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많이 쓰는 전이가 뭐예요? 암세포가 전이 됐다는 말 들어봤죠? 그 전이에요. 구를 전자에 옮길 이자예요. 구를 전자에 옮길 이자. 구를 전자에 옮길 이자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하거나 기차를 타고 달리면서 해협의 풍경을 바라보는 광경. 이것도 움직이면서 막 바라보는 어떤 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거기 63페이지에도 이제 64쪽까지 바다 원이 이렇게 길어요. 보세요. 정종 바다시가 되게 많아요. 1, 2, 3, 4 해가지고 계속 나옵니다. 하여튼 자세한 작품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리말로 나왔으니까. 자, 뒤에 64쪽에 보면 이 시는 시문학에 발표된 작품으로 고래가 지나가고 난 뒤 바다에 펼쳐지는 풍경을 그렸다.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보세요. 이 정종의 시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정종 지금 읽어보니까 시가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응? 직위법이 많아요. 직위법. 맞아요. 여기 직위법 뭐죠? 직위법? 뭐뭐처럼 뭐뭐같이 맞나요? 네. 예를 들어서 A is like B 이게 직위법이라고. 내 마음 뭐와 같이? 호수와 같이. 왜 호수와 같이 또 있고 별과 같이 노래 있죠. 현철의 노래. 뭐뭐같이 뭐뭐처럼 이렇게 쓰는 거. 이 정종의 시를 보면은 직위법이 되게 많다니까요. 아까도 뭡니까 지금 어디야 유리창에서도 뭐 나왔어요.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나왔죠. 보석처럼 바뀐다고 나오잖아요. 처럼. 그 다음에 61쪽 보세요. 거기 바다 시편의 셋째 줄 굴러오는 짬바람 그 밑에 보세요. 배는 화려한 짐승처럼 치지며 달려간다 나오죠. 나와요? 네, 나오잖아요. 이 처럼이 되게 많다니까 정종의 시 읽어보면 62쪽에도 보면 거기 보세요. 슬픈 기차 나올 때 먼데 산이 군마처럼 나왔죠. 군마처럼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63쪽에 둘째 줄 해협이 천막처럼 또 나왔죠. 천막처럼.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세요. 쭉 내려가 보면 청댄잎처럼 푸른 바다 나오죠. 그 63쪽에 그 두 번 중간 정도에 네. 보면 바다는 속속들이 보이오 청댄잎처럼 나왔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정지용의 시를 이렇게 보면 또 넘겨보세요. 64쪽에 마지막 흰 연기 같은이나 처럼이나 다 직위법이에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 직위법이에요. 우리가 직위법과 은유법의 차이가 뭐냐면 은유법은 은유법, 직위법과 은유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직위법은 뭐다? 같이처럼. 그렇죠. 근데 은유법은 A는 B예요. A는 B. 그러니까 A is like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는 A is B. 맞아요? 그러니까 네. 김동명 시인의 호수에 보면 김동명 시인이 강릉에 가면 있어요. 김동명 문학관이. 거기 보면 뭐예요? 내 마음은 이거 성악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호수요. 내 마음은 나그네요.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네, 있어요. 이게 바로 은유법이라고. 내 마음 뭐뭐와 같이 이렇게 안 쓰잖아.
내 마음은 뭐 촛불이요. 내 마음은 촛불이. 자 보세요. A는 이게 확실히 알아두시겠죠? 은유법하고 직유법의 차이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긴 알아. 알긴 알아요. 대충 알긴 아는데 설명해봐면 몰라. 그죠? 알긴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 정지용 시인은 이렇게 직유법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어떻게 한다? 형상화시킨다. 이런 거 아까 이야기했죠? 64쪽 보세요. 64쪽. 밑에서 넷째 줄. 바다의 구체적 세목들은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된다. 형상. 여기 형상화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형상. 모양을 드러내게 만든다는 거죠. 형상화시킨다.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5쪽에 보세요. 65쪽. 이거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고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전기시에서 바다라는 시적 공간을 탐닉했던 정지용은 30년대 후반에 산으로 시선을 이동해요. 산으로.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산과 관련된 시점들이 백록담 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백록담 시 한번 보세요. 이게 왜 동시점 투신지를 읽어보면 알아. 자, 봐요. 절정에 가까울수록 뻐꾹제 꼭지가 점점 소모된다. 한 마루 오르면 허리가 쓰러지고 다시 한 마루 위에서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거든요. 이거 다 읽을 수는 없는데 보면 정말 이 사람과 뭡니까 함께 따라가면서 그 뭐죠 한라산 백록담 있잖아요. 내가 같이 이렇게 한라산에 가본 분들은 좀 더 유리하겠죠. 이 실 이해하기가. 저도 한라산은 못 올라가거든요. 길도는 몇 번 가봤는데 하여튼 그 한라산에 가면 정말 뭡니까 그 높은 곳에 갈 때마다 뭐 다르다고 울드가 맞나요? 가신 분은? 네. 이 갈 때마다 이 풍광이 다르대요. 네, 안 가봐가지고 제가 표현을 못하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처럼 바뀐다. 여기서도 보면 66쪽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 틀린 게 아닌 게 화문처럼 바뀐다 나오죠. 화문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강화도에가 화문석이라고 있잖아요. 화문석. 그럼 왜 화문석인지 알아요? 화문석 뭐예요? 화문석의 뜻이 뭐냐고. 몰라요? 화가 꽃이죠. 문이 문자예요. 문이 문자라고. 그다음에 석이 자리석. 꽃무늬 자리. 화문석 있잖아요. 강화도에 가면 꽃무늬 자리라니까. 돗자리에 꽃무늬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 돗자리 이게 원래 화문석이에요. 여기 화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바뀐다 뭐 나오죠. 보세요.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걸 여러분 이 시를 뭐 글자의 내용의 의미를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읽어보니까 어때요? 이 뭐뭐 가치가 되게 많죠. 그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암고란 이연에도 환약 가치도 나왔네. 맞죠? 가치 이런 말 나오잖아요. 뭐뭐 가치 이런 말도 나오고 쭉 읽어보면 그런 그 산에 올라가면서 어떤 풍경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시들이 7, 8, 9 막 해가지고. 그래서 67쪽에 9번 볼까요? 가재도 기지 않는 백록담. 여기 나오죠? 흰 사슴 연못. 백록담의 뜻이 뭐냐면 흰 사슴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백록담이라는 뜻. 백록담은 물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이렇게 조금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푸른 불이 하늘에 돈다. 불기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같다. 쫓겨온 실구름 일말에도 백록담은 흐리운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시는 한라산 백록담을 향해 오르는 과정. 흰 사슴 연못. 백록이라는 사슴 녹자잖아요. 흰 사슴 연못. 그러니까 흰 사슴이 거기에서 이제 목을 축이는 정도의 연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백록담.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시는 거기서 밑에 7쪽 한라산 백록담을 오르는 과정 등정 올라간 이 정자가 여러분 무슨 정자예요? 정. 이게 그 절정 끝 부분 이 정이라는 게 그렇죠. 정상 끝부분 그 정이에요. 봉우리 같은 걸 낳던 정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등정이라는 게 산 정상에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공간 변화 절정에 가까울수록 뻐꾹제 꼭지가 소모된다는 식구는 산의 고도 변화를 나타냈다. 시적자는 고산 식물의 생태로 높이를 가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가 정말
뭡니까? 되게 멋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68쪽에 이 시에서 백록담을 향해 올라가는 과정은 순탄치 않다. 기진할 만큼 피로를 느끼는 이게 한라산에 올라가는 게 한 몇 시간 걸려요? 갔다 오신 분은 한 5시간 걸려요? 빨리 가면 빨리 오고 한 뭐 하여튼 7-8시간 걸리는지 좀 모르겠어요. 엄청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올라갈 과정이 상당히 힘든데 근데 이제 힘은 들어 또 그것을 올라가면서 느끼는 그런 풍광이 다 다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록담을 향해 올라가는 과정은 순탄치 않다. 지적자는 기진할 만큼 피로를 느끼는데 등정길에서 만나는 동식물이 수척하게 그지없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백화 옆에서 백화가 총루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해골 같은 거 해골. 네, 해골. 총루. 그러니까 아주 오래 산다는 뜻이겠죠. 백화나무의 희고 앙상한 가지가 죽음의 운명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써놨죠. 하여튼 이제 뭐 내용들 자체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백록담을 향해서 올라가는 과정들을 여러분이 한번 시를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게 잘 써놓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69쪽 볼게요. 좀만 더 하고 싶겠습니다.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백록담 도찰한 물을 그리어 올라왔던 고단한 등정 같은 구연에서 마무리되죠.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다리로 백록담이 다다른 시적자는 이 시적자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써요? 시적자 영어로 페르소나라고 해요. 페르소나.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 시적자는 여러분 보세요. 페르소나. 이거 누가 이야기했다고 했어? 페르소나 이야기한 사람 누구야? 제가 저번 주 이야기 안 했나? 알았는데. 융이에요, 융. 칼 융이 페르소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적 자아는 시적 화자와 같은 거예요. 시적 화자.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를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이 공부할 때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시험에 그 뭡니까 25문제에서 몇 개 맞고 이런 거 뭐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공부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시 이 중에 쓰신 분 절반 이상 되잖아요. 시를 어떻게 하면 이런 기법을 가지고 내가 쓸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게 재밌는 과목이에요. 이 시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국문과 오신 분들 보면 10명 중에 한 10분 중에 한 8분 이상은 다 거의 시인이에요. 등단하거나 등단 안 했어도 시를 잘 쓰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국문과에 오면 이렇게 시를 되게 잘 써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물어봤어요. 아니 국문과 왜 이렇게 시를 잘 쓰냐고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애초에 잘 쓰는 분들이 온다는 거 국문과에. 그죠? 국문과에 와서 그러니까 시를 잘 쓰려고 하는 건 힘들고 애초에 좀 쓰는 분이 오는데 이제 국문과에 오셔서 좀 더 잘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백록담 나왔는데 그림도 69쪽에 흰 사슴 나오죠. 그래서 백록담 표제시 그림도 되게 멋지죠. 그림도. 그래서 이동하는 움직이는 시선. 자,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시선. 그런 걸 아까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이동을 하면서 산에 이동을 해.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 자, 이제 여러분 기억나나 보자. 무슨 투시라고 했어요? 아니,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기법을 뭐라고 했냐? 공시점 투시. 이거 아까 몇 시간 같은 이야기인 걸 기억 안 나죠? 공시점 투시. 이렇게 여러분 전문적인 용어를 쓸 줄 알아야지. 그죠? 야, 우리 20분 전에 하셔서 공시점 투시래요? 꼭 알아주십시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세요. 이제 결론 부분 하고 좀 쉬겠습니다. 결론. 공시점을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한다고? 움직이면서 보는 시점. 그러니까 동시점이라는 게 움직일 동자의 볼 시자의 점점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백록담 시를 읽어보면 정말 내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게 동시점이라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산이 그냥 절정에 가까울수록 보세요. 벚꽃제 꽃기가 점점 소모된다 이러면 나도 막 같이 막 산을 움직이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런 걸 동시점 투시라고 한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이걸 뭐 시를 너무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을 보면서 좀 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용. 그래서 시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제가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한 25문제가 나오면 보통 이제 작가와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한 7문제 정도 나온다고 치면 보통 작품 세계. 그래서 뭐 시험도 중요하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작품 세계와 관련된 게 한 절반 정도 나와요. 절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결론이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결론. 이 결론은 뭐냐면 영향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영향관계. 그러니까 영향관계. 그러니까 이게 한 7문제 나오고 이게 7문제 나와. 그럼 14문제잖아요. 이게 한 11문제에서 11문제에서 15문제 사이 뭐 이 정도로 하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 세계 중요한데 이 결론은 영향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보실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작품 세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지용 여기 보면 뭐 저거 아주 예술적 대상으로 언어를 했다. 새로운 조어를 만들었다 이런 거. 아까 물 먹은 별 같은 경우가 이제 정지용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달라고 밑줄 세요. 또 한 다음에 한국어의 감각적 표현을 한 차원 높였다 이런 말 나오죠. 그 다음에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를 표현했다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71쪽 감정을 절제하고 사물의 특징을 객관화하는 표현 방법 밑줄 치세요. 여기 두 줄. 71쪽이 두 줄입니다. 중요하다. 감정을 절제해요. 자, 감정을 절제했다는 게, 자, 아까 유리창에서 나왔었는데, 뭐였죠? 이 표현이? 유리창에서 나왔었잖아요. 외로운 뭐예요? 아니, 물 먹은 별은 감정을 절제는 아니죠. 물 먹은 별은 내가 막 슬퍼가지고 별을 본 거잖아요. 다시 한번 써야지. 외로운, 공부라자 반복이에요. 외로운, 황홀한, 이게 감정이 절제랍니다. 왜냐면 외로운이라고만 써버리면 감정이 막 퍼져나가죠. 근데 황홀한을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이건 막 퍼져나가는데 황홀한이 그러면 두 개가 대치가 돼야 안 돼요. 대치가 안 돼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외로운이라고 하면 막 내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하면서 감정이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걸 황홀한을 집어넣으면서 감정을 절제시키는 거라니까. 이런 걸 감정의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 공부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외로운 황홀한 심사. 참 재밌죠. 여러분 그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감성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시를 보면 남자들이 정말 감성적인 시인들이 많아요. 보면 이런 표현 외로운 황홀한 심사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교재를 보면 이런 객관적 그 상을 구현했다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자아를 중심으로 세계를 주관화하는 시의 흐름을 바꿔서 약간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유리창이 이런 경향, 그리고 묘사의 생략, 단순한 시점의 변화. 시점의 변화는 아까 이야기했죠. 뭐 동시점이라든가 그 산점 투시 기억나죠? 네. 이 시점을 변화시키는 거, 분산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장수산, 조찬, 백록담, 우기시로 이어진다. 이렇게 해서 정종은 설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강의를 들으신 분은 제 강의하고 이제 그 방송 강의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들으시면 도움이 좀 됐을 거예요. 저는 이제 방송 강의만 제가 이야기는 안 하고요. 제가 또 이렇게 아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예, 좀 쉬었다가 그 이상에 대해서. 선생님